바다를 통한 무역이 시작된 순간부터 해적은 존재했습니다. 4천년에서 5천년 전 인류가 처음 바다로 나아가 물건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를 노리는 약탈자들이 나타났죠.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의 상인들은 끊임없이 해적의 공격에 시달렸고 기원전 14세기 루카 해적은 키프로스 섬을 습격하며 지중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해적의 역사는 곧 해양의 역사였고 그들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17세기 대항해 시대 세계 무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해적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집단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시기 평범한 뱃사람들은 왜 목숨을 걸고 해적이 되어야 했는지 그 충격적인 배경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해적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티레노이 해적에게 붙잡혔다가 그들을 돌고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으니까요. 기원전 12세기 루카 해적은 동부 지중해의 청동기 문화를 쇠퇴시키며 고대 문명의 암흑시대를 열었는데 이들은 그리스와 크레타, 서부 지중해까지 진출하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당시에는 먼 바다를 항해할 기술이 없어서 육지가 보이는 연안을 따라 항해했거든요. 이런 항해 방식 때문에 해적들은 바위투성이 해안이나 좁은 만에 숨어 있다가 눈 깜짝할 새 상선을 습격할 수 있었죠. 고대 그리스 해적들은 시칠리아 북쪽의 에올리안 제도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화산이 솟아있는 이곳은 무려 2500년 동안 해적 은신처로 활용됐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였는데 기원전 7세기 페르시아만에는 해적이 들끓었고 아시아 왕들은 원정 토벌들을 조직해서 중국, 인도, 중동 국가들과의 해상 교역을 가로막는 해적들을 소탕해야 했죠. 실제로 이 시기 난파한 무역선에서는 해적이 쏜 화살이 선체를 꿰뚫은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적은 산에는 산적, 강에는 수적이 있듯이 바다 위의 강도들이었고 문명이 발전하고 해상 무역이 활성화될수록 더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대항해 시대에 들어서면서 해적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 평범한 뱃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해적이 되어야 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 원양 항해선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에 따라 선원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험심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때문에 배에 오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상선의 경우엔 부두의 여관 주인이나 중개인을 통해 선원을 구했지만 해군 군함은 완전히 달랐죠. 국가 차원에서 해양 인력이 계속 필요했는데 문제는 군함에 타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전투의 위험도 있었고 좁은 배 안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강제 징집이었습니다. 상선에서 일하던 선원들을 칼로 위협해서 억지로 군함에 태웠고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의 절반은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죠. 선장들은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임금을 3년에서 5년까지 미뤄서 지급했는데 심지어 아예 임금을 떼먹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바다 위에서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거든요. 배에서의 노동은 늘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일상 자체가 폭력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인도까지 왕복하는 데만 1년 넘게 바다에 있어야 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좁디좁은 공간에서 자유도 없이 갇혀 지내야 했죠. 배의 대부분은 화물로 꽉 차 있었고 선원들은 천장이 낮은 비좁은 곳에서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물론 선장이나 간부들은 개인 방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선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항구에서 짐을 싣는 거였고 출항하면 교대로 키를 잡거나 돛을 조정했습니다. 항해 중에는 갑판에서 20m 높이의 돛대를 타고 올라가 꼭대기에서 돛을 다뤄야 했는데 밤에는 교대로 당직 근무를 섰죠. 근무는 4시간 일하고 4시간 쉬는 방식으로 돌아갔지만 비번 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했고 쉬는 시간에는 잠을 자거나 도구를 손질해야 했거든요. 사실상 밤에도 4시간 이상 자기가 어려웠죠. 일할 때는 위험이 끊임없이 따라다녔는데 20m 높이에서 떨어져 죽거나 거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잘 때조차 편히 잘 수 없었는데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옷을 입고 자야 했고 폭풍우가 치면
밧줄로 몸을 묶고 누워야 했거든요. 밤에는 불을 켤 수 없어서 어둠 속에서 서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선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 건 선상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선장과 간부들은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채찍을 휘둘렀고 기둥에 묶어놓고 주먹이나 막대기로 구타했죠. 심지어 추운 날 돛대 꼭대기에 올라가게 한 뒤 내려오지 못하게 하거나 욕설과 모욕을 일삼는 등 사실상 배는 사람을 괴롭히는 고문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식량 배급을 일방적으로 줄여서 굶주리게 하고 음식도 없이 24시간 감금하는 체벌을 가했는데 더 심한 경우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인도에 내려놓거나 감옥에 가두는 방법으로 임금조차 주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선원들은 점점 지쳐갔죠. 자유가 없는 장기간 선상 생활, 고된 업무, 선장의 폭력, 그리고 형편없는 식사와 선상 작업 때문에 생기는 온갖 질병까지 시달렸거든요.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도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선의 이익 대부분은 투자한 상인들에게 돌아갔고 선원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만 갔죠. 임금 체불과 강제 징집 등의 문제가 터지자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17세기부터 선원들은 각종 불만에 맞서 저항하기 시작했는데 항구에서 파업을 벌이거나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또 다른 저항 방법으로는 사고로 위장해서 간부를 바다에 빠뜨리거나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죽이기도 했죠. 상급자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은 바로 선상반란이었거든요. 1718년부터 1730년까지 공식적으로 기록된 선상반란만 스물 한 건에 달했는데 선상반란을 일으키다 실패하면 모두 사형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반란은 대략 절반 정도가 성공했고 그중 3분의 1은 해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해적이 된 이유는 기존 체제의 불합리함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거나 약탈을 통해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개인적 욕망도 크게 작용했죠. 흥미롭게도 평화의 시기에 해적이 더 많이 생겨났는데 전쟁 중에 국가로부터 약탈 허가를 받은 사략 선원들이 전쟁이 끝나면 해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직한 군인들도 대거 해적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평화 시기에는 해양 노동자가 넘쳐나서 임금이 내려갔는데 이때 상황이 나빠지면 낮은 임금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선원들이 주저없이 해적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억압과 폭력이라는 불합리함에서 탈출한 해적 집단은 역설적으로 매우 민주적이었죠. 그들 대부분이 상선이나 군함에서 학대당하며 고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권위를 내세울 수 없었고 배 위의 권리를 모든 선원이 나눠 가지는 평등한 조직이었습니다. 해적선의 선장은 선원들의 투표로 선출되었고 선장은 약탈할 때만 지휘권을 가졌으며 평상시에는 선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배가 운영되었거든요. 어떤 선박이나 마을을 공격할지도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선장은 어떤 특별 대우도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권한을 남용하면 해임되거나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해적들의 평등 정신은 약탈품 분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죠. 약탈품은 모든 선원에게 공평하게 나눠졌는데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조금 더 받았습니다. 선장은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받았고 포수나 갑판장 같은 기술직 선원들은 1.2배에서 1.5배까지 더 많이 가져갔죠. 다만 해적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양 이상의 전리품을 절대 가져갈 수 없었는데 이를 어기면 즉시 배에서 쫓겨나 무인도에 버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선원 간의 분쟁은 배 밖에서 결투로 해결하게 했고 불구가 되거나 부상당한 선원들에게는 공동기금에서 돈을 지급하는 규칙도 있었습니다. 해적선의 생활은 상선이나 군함보다 훨씬 자유로웠는데 근무 인원도 상선에 비해 4배에서 5배가 더 많았기 때문에 맡은 일이 적었고 노동 강도도 약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들도 무고한 사람들을 습격해서 약탈하는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해적은 잡히면 무조건 교수형이었고 실제로 유명한 해적 대부분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캡틴 키드, 윌리엄 키드는 해적 행위로 교수형을 당했고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는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다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부하들은 모두 교수형에 처해졌죠.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귀족과 관료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상성과 군함에서 범죄자 집단인 해적선이 오히려 더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니 말이죠. 억압받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선택한 길이 또 다른 폭력이 되어버린 이 모순적인 상황,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배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들여다보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뼈아픈 기록이거든요. 대중매체는 해적을 낭만적으로 그리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건 극단적인 불평등이 사람들을 어떻게 범죄자로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가 아닐까요? 역사를 통해 배우는 건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거울인 것 같습니다.